자주 보지만 우리 삼총사 진짜 대단한 분들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분이 오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왔어요. 야, 자. 그건 뭔가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첫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 과학경시대회 전체 1등, 생물 올림피아드 금상도 받았고요. 민사고의 조기 졸업을, 대통령 장학금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누구예요? 자, 이대한 교수님, 본인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나도 이제 알게 됐네, 이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인지. 비결이요? 네,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교과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조기 졸업한다? 자, 근데 여기 두 분도 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면 절대 안 네. 되는 게 네. 제가 이 세 명 중에서 네. IQ가 제일 딸립니다. IQ가? 네. 황성 박사님. 저는 IQ 검사를 마지막으로 제가 받았던 거는 예. 155였나? 천재인데. 뭐 150, 저는 3 더 높은 158이 나와서 사실 뭐 물도 99도에서는 안 끓지만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렇죠. 3이란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교 1등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전교 1등 예, 여러 번 해봤어요. 야, 기본적으로 전교 1등 깔고 갑니다. 전교 1등. 해본 적이 있죠. 많이는 아니어도. 그나저나 우리 삼총사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똑똑한 거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아까 생각하는 기질이나 머리 쓰는 방식은 아빠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해요. 네. 뭐 이제 부모님의 공통된 입장은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엄마를 많이 닮았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약간 돌연변인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엄마 아빠 누구 닮았냐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이제 아버지를 많이 닮았지만 이 머리는 혼자 개발한 것 같아요. 혼자 개발한 것 같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그거는 잘 모르겠다고 해요. 내가 누구를 닮았냐 물어본 이유가 있는 게 오늘 주제가 바로 유전입니다. 유전. 오늘 이 유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오. 특별히 이 자리로 초대를 했습니다. 나와주시죠. 구텐 모르겐 브라더. 네, 미스터 구텐 모르겐.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우리 다니엘 씨, 지민영과학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방송인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다니엘 씨가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유전에 대해서 특히나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요. 저는 사실 지금 예비 아빠인데 오. 축하드립니다. 아니, 아직 거기까지 안 갔지만 그게 아니고. 준비 이세를 준비하고 있는 네, 이제 한 재작년에 결혼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세를 가지려고 하는데 어허.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싶은데 이제 또 다행히 오늘 이대한 교수님 계셔서 좀 이것저것 한번 좀 많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얘가 누구 머리를 닮았냐 그렇지. 이게 부부 사이에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잖아요. 공부머리는 엄마 아빠 닮았다 그러고 네. 잔머리는 자꾸 서로 미루고. 네. 또 이게 과연 유전이냐 아니면 또 환경이 중요하냐 그렇죠.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유전과 환경 또 지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이 하겠습니다. 방송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보시는 부모님들 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가 아빠 쪽을 바라보든 엄마 쪽을 바라보든 할 겁니다. 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에는 일단 생김새가 딱 닮으면은 야, 이거 핏줄은 못 속인다. 그렇죠. 야, 씨도 누군 못한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부전자전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독일에도 이런 말들을 하는지 궁금해요. 있죠. 있어요? 저희 그런 표현 있어요. Der 어떤 거요? Apfel fällt nicht weit vom Stamm. 아플 패밀리 발음 보시면 어. 예.
한 20% 정도 예. 맞으셨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사과가 사과나무 통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가까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는 뜻이죠. 사과가 네. 가까이 떨어진다. 처음에 F를 해서 사관가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역시 머리 좋으시네. 되게 철학적이네요. 약간 네. 우리는 직역해서 부전, 자전, 직관적이지. 네. 직관적인데 그쵸.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렇다면 약간 다니엘은 네. 누구를 닮았어요? 저는 아마 거의 얼굴은 완전히 엄마 닮았어요. 엄마. 여기도 지금 붕어빵 있지만 네. 진짜 붕어빵이라고 할 정도로 닮았는데 특히 이거 이제 저희 콤플렉스죠. 그 팔자주름. 팔자주름. 그 엄마한테 받았어요. 엄마 똑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면은 당연히 부모를 닮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긴 해요. 이거는 옛날 사람들도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부모가 자식을 닮고 혹은 동물들도 비슷하게 생긴 자식을 낳는다는 거 오랫동안 관찰했는데 이거를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 유전의 핵심이 네. 보이는 것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달되느냐를 그렇죠. 푸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서 보이는 거를 표현형이라고 그래요. 표현이요. 네, 쉽죠. 그러니까 뭔가 표현되는 거. 네. 우리 얼굴처럼 밖으로 표현되는 건데 이 표현되는 게 자식에게 전달될 때는 뭔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결국 우리가 요즘 말하는 유전자인 거죠. 유전은 그 한자를 얘기해 주세요. 유전이 전달의 전이잖아요. 남길유. 남길유예요? 그 유산할 때. 유예요? 남길 유, 유산할 때 유. 왜냐면은 제가 또 이제 한자 능력 검정 시험에 1급이었기 때문에 신세 자랑이 또. 그 담는 거는 뭐 표현형이다. 표현형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제 유전자다. 그러니까 표현형의 전달을 매개하는 무엇인가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전자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 유전자라는 거는 어떻게 물려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의 결실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 네. 부모를 닮은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결국은 부모의 생김새라고 하는 그 정보가 자식에게 전달돼서 전달이 되고. 다시 재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결국은 아빠 쪽에선 정자, 엄마 쪽에선 난자가 와서 합쳐지고. 합쳐져서 수정 라인이 될 때 이 그렇죠. 정자 안에도 DNA가 들어있고 난자 안에도 DNA가 들어있고 이 DNA 정보가 합쳐진 수정 란에서 같이 들어있게 돼서 부모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자연스럽게 합쳐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DNA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전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외모적으로는 뭐 그렇죠. 100% 있겠죠. 뭐 키나 생김새도 그렇지만 뭐 성격적인 요소들도 성격까지. 성격적인 요소들도 일정 부분 유전이 DNA를 매개로 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일어날 확률 우리가 가족력이 있냐 병원에서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 가족력이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것 그거 자체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질병에 대한 감수성, 민감도 같은 것들이 어떤 DNA를 가지고 태어나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신기한 게 그 DNA를 통해서 뭔가가 그렇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을 사실 찾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되게 궁금한 게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만약에 2세 낳는다고 가정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눈동자 색깔이라든지 네. 이런 것 좀 예측 가능한지. 왜냐면 저는 약간 올리브색이랑 약간 옅은 그런 맞아요. 갈색이잖아요. 네. 근데 또 와이프는 고동색이거든요. 그러면 2세는 어느 정도의 그 눈동자 색깔인지 아, 직접적으로 눈동자까지. 네. 그 유전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변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변이. 그러니까 변이가 사실 두 차원의 변이가 있어요. 네. 하나는 표현형 변이, 겉으로 드러난 변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랑 우리 다니엘님의 이 눈동자 색깔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표현형 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DNA를 네네. 비교해 보면 거기 DNA 염기 서열 차이가 나잖아요. 그건 우리가 유전 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려면 유전 변이가 어떻게 물려지는지랑 표현형 변이가 어떻게 물려지는지를 같이 종합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요. 20만 명의 눈동자 색깔이랑 DNA를 함께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눈동자의 색깔과 연관된 유전자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랬을 때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사실 복잡한 거죠. 랜덤이다. 말하자면 방정식이 함수가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그래도 유전적으로 조금 예측이 되기 쉬운 부분은 고동색 갈색 계열이냐 파란색 계열이냐 요거는 그래도 좀
갈라지는 편이에요. 그러면 약간 다르네요. 갈색 계열로 가겠네요. 그럴 확률은 그럴 상당히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아내분께서도 맞아요. 고동색이고 네네네. 약간 갈색 계열이시니까 네네네. 뭐 그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확률이 어느 정도 단일 씨. 높겠네요. 그렇죠.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 아예 둘 중에 닮아야 된다면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요, 애가. 솔직히 난 아빠 닮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멋있는데요, 되게. 아유, 아닙니다. 아빠 닮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눈동자. 아, 엄마 아빠 그래도 닮아요? 와이프 눈이 되게 예뻐서 좀 와이프 눈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알았어요. 그럼 생각. 눈은 와이프고 코는 코는 아빠 코야, 엄마 코예요. 코도 예. 코는 제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네. 이것만은 꼭 나의 이것만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팔자주름이요. 팔자주름? 아니 팔자주름 왜요? 좀 매력적인데. 아 진짜요? 그러니까 DNA를 물려받는다라고 그렇죠, 예.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DNA도 유전자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DNA랑 유전자랑 좀 비슷한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쵸.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세포입니다. 세포. 네. 그래서 우리의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그 안에 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뉴클리우스. 이 핵 안에 염색체라고 불리는 염색체. 게 있어요. 남자는 XY 염색체, 여자는 XX 염색체 이렇게 말하는 염색체가 네. 이렇게 꼬불꼬불 뭔가 감겨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 염색체가 단백질이랑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과 DNA. 네, 그래서 이 DNA가 이 염색체를 쫙 풀면 아주 긴 DNA 사슬이 나와요. 네. 그러면 긴 DNA에서 사슬이. 특정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해요. 왜 특정 부분이어야 돼요? 전체가 아니라 이 꽈리가 꽈리 같은 염색체를 풀어보면 긴 풀어보면? DNA 사슬이 나오는데 DNA 사슬이 나오고 그 DNA 사슬 전체가 유전자라기보다는 일부가 DNA에 유전자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그 23쌍의 염색체 안에 다 DNA가 들어있는데 그 DNA 안에 부분 한 2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듬성듬성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지금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DNA 아, 있고 유전자가. DNA 일부가 이제 유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DNA 일부가 유전자니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훨씬 작은 개념이에요. 작은 개념이다. 네. 그럼 그 긴 DNA 중에 유전자를 제외한 부분들은 네. 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활동을 조절하는 부분도 들어있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게 DNA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가 한 권의 책이잖아요. 그럼 이 책에 아주 많은 자연의 습작이 들어있어요. 아주 많은 습작이 들어있는데 유전자는 말하자면 걸작인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2만 편의 걸작의 시가 있고 수많은 습작이 있는데 이 습작들이 어떤 거는 사실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아직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면 이 DNA는 뭐의 약자입니까? DNA가 디옥시리보헥산이라는 꽤 긴 단어를 줄인 건데요. 디옥시리보에서 D가 오고 헥산이 뉴클레익 애시드여서 거기서 N이랑 A가 와서 이 세 개를 합쳐 DNA라고 보통 불러요. 안정적이어서. DNA 말고도 RNA라는 것도 가끔 이야기가 RNA. 나왔잖아요. 얘네 둘 다 헥산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차이점이라면 이걸 구성하는 당 성분이 있어요. 슈가라고 부르는. 그 당이 디옥시 당이냐 아니면 그냥 리보 당이냐에 따라서 DNA랑 RNA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앞 글자가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 RNA에는 DNA 같은 그런 유전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우리가 책을 뽑으면 거기서 필요한 정보만 옮겨서 DNA가 RNA로 바뀌는데 우리가 DNA를 가지고 저장하는 이유는 DNA가 RNA보다 훨씬 더 안정해요. 안정적이어서. RNA는 화학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막 물을 만나면서 깨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유전 정보가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 되게 더 튼튼하고 안정한 형태로 놔뒀다가 필요할 때만 이걸 옮겨 써가지고 RNA로 사용을 합니다. 독일 면도기처럼 안정하고 든든한 그런 기술. 튼튼하죠. 튼튼해요. 그럼.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많이 봐주세요. 네. 조금 이렇게 약간 설명이 조금 더 복잡한 것 같긴 해요. 디옥시. 네. 디옥시란 말 자체가 D가 뭐뭐가 없다. 옥시가 산소를 말해요. 옥시가 산소. 네. 그러니까 그 구조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간 것들로 이루어진 게 DNA고 그게 안 떨어진 걸 RNA라고. 산소가 떨어져 나간 거를 DNA라고 그러고 안 떨어져 나간 거를 RNA라고 한다. 좋습니다. 근데 DNA 모양이 뭐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 이중 나선이기 때문에 선이 두 개가 필요한데 얘네들이 같이 다니려면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사다리의 일종의 기둥을 이루는 건 아까 말씀드린 당이랑 또 연결하는 인산이라는 구조들이 쭉 연결을 하고 안쪽에가 우리가 흔히 염기라고 부르는 염기. 보통 이제 구성 염기 서열할 A, 때 T, G, C 이런 알파벳으로 봐. 얘네들이 안쪽에서 서로 수소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붙어 있어요. 근데 서로 붙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나선 모양을 만들도록 설계가 돼 있거든요. 탑같이 그게 안정적인 모양인 거예요? 쌓기에? 우선은 이 염기라는 것들이 일종의 암호화된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안쪽에 있어야지 보호가 되니까 안쪽으로 배열해서 보호된 형태로 만드는 식으로 인간이나 생명체가 진화를 했죠.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 보면 일단 그 염기 서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염기 서열을 뭐 읽는다. 염기 서열 분석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책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책마다 사실은 뭐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이 다른 이유는 책에 들어있는 한글이 달라서가 아니라 똑같은 한글을 쓰는데 그 배열이 다른 거잖아요. 배열이?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가나다라 마바사를 쓰지만 한글을 쓰지만. 네, 뭐 가나다를 쓰냐, 마바사를 쓰냐, 혹은 가다나를 쓰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자 열을 읽는 거를 이 염기서를 읽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선을 따라서 A, G, C, T라고 하는 네 가지 기호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배열이 쭉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걸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AGCT? AGCT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편의상 줄여서 말한 건데 이제 아데닌에서 앞 글자를 따서 A가 되고 그 사이토신의 C, 뭐 티민의 T, 구아닌의 G에서 앞 글자만 딴 거예요. 다르구나. 왜냐하면 다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의 대부분의 물질은 이거랑 비슷하게 이루어진 게 AGCT. 예를 들어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란 게 붙어서 만들어져요. 이게 어떤 순서로 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단백질이 되고 또 탄수화물이라 부르는 것도 당이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얼마나 연결됐냐에 따라 바뀌어요. 이것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핵산이라는 유전 물질 자체도 AGCT가 얼마나 어떤 순서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게 말하는 서열이고 이걸 모두 분석한 게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던 그 게놈 프로젝트라고도 불렀던 이런 과정으로 인간의 설계도를 찾아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할 때 문자를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세포가 뭐 문자를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대신에 세포는 화학 물질을 쓰는데 네 종류의 서로 다른 화학 물질을 어떤 순서로 배열할지에 따라서 이 정보가 달라지는 거죠. 궁금한 게 그 배열은 어떤 인간이든 다 똑같이 배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마다 다 배열이 달라요? 그건 아니죠. 유사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요? 사람 자체가 사실 외형이나 구성 자체가 같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걸 이루는 건 같겠지만 네. 사람마다 다른 점도 많잖아요. 그런 건 이 정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어.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이 될 수밖에 그럼 없어요. 인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씨하고 나하고 염기 서열이 뭐 약간 위치가 다른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까? 다르겠죠. 우리 흔히 말하는 게 뭐 토끼나 쥐나 이런 동물과 네. 뭐 인간과 유사성이 뭐 얼마나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푸코님의 DNA를 뽑아가지고 그 염기 서열을 쭉 읽으면 한 권의 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있는 나에 관련된 책이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글자 수가 대략적으로 30억 개 정도 돼요. 오 마이 갓. 30억 개를 그러면 저도 30억 개 가지고 30억 개 가지고 있고 30억 개 가지고 있잖아요. 세포 안에. 네. 근데 비슷한 게 똑같은 게 훨씬 많고요. 30억 개 중에서 한 수백만 개 정도가 글자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책으로 비교하자면 한 30억의 글자가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원숭이랑 네. DNA가 뭐 90, 뭐 7, 8%막 그렇죠. 비슷하다고 하는데 같은 인간끼리 그러면 종이 다르지만 조금만 달라도 이게 완전 생김새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장류 내에서의 눈에 보이는 차이에 비해서는 네. 책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신기하네요, 진짜.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첫째 딸이 아빠 닮았다. 네. 예, 이거 또 일리 있는 얘기인지 주변에서 좀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결혼했던 형들 보면 네. 첫째 딸은 확실히 많이 닮았어요. 첫째 딸은 무조건 네. 아빠를 많이 닮아요. 네, 많이 닮았더라고요. 저도 딸이 저랑 닮았어요. 아 그래요? 네, 첫째인데 네. 또 주변 분들 보면 왜 다 첫째 딸은 아빠를 닮지라 생각이 저도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아빠 쪽이나 엄마 쪽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인 임프린팅 현상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유전자들은 엄마 쪽이나 아빠 쪽으로 더 강하게 나타난다 효과가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다르고 이런 것까지는 제대로 네, 나는 밝혀진 바는 무조건 없습니다. 예. 첫째는 무조건 아들 낳아야겠네. 딸 낳으면 우리 딸 힘들 것 같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니 근데 대체적으로 다들 다 닮았다면서요 지금. 첫째가 탄현 씨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그 이제 생김새 중에 사실 키도 중요하잖아요. 키. 그러면은 이게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지 네. 만약에 이제 아기 낳았을 때 키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키가 유전적인 요소가 또 상당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델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죠. 왜냐면 부모의 키가 얼마고 자식의 키가 얼마인지 우리가 데이터를 쌓으면 그걸 가지고 대략적인 분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당연히 키가 큰 사람들끼리 만나면 키가 큰 자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게 환경. 작용하잖아요. 뭐 잠을 많이 잤냐, 뭘 어떻게 먹었냐.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키. 평균 키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럼 갑자기 우리 DNA가 엄청나게 바뀐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원래 있던 DNA들이 섞인 걸 텐데 거기서는 환경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밥을 잘 먹여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도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엄청 크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키와 관련된 그 유전 변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비 뽑기를 해서 이제 자식한테 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자를 만들 때는 DNA를 100% 넣는 게 아니라 50%만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자 50%, 난자 50%가 합쳐서 다시 100%가 되잖아요. 100%를 그대로 물려주면 100%, 100%면 200%가 돼서 DNA가 너무너무 많아지잖아요. 자식에게 줄 50%를 결정할 때는 제비 뽑기라 가지고 크게 만드는 유전 변이도 있고 작게 만드는 변이도 있는데 자식마다 그게 제비 뽑기가 달라지는 거죠. 뽑기구나. 야, 이게 제비 뽑기라는 게 이제 참 가차예요. 가차예요, 가차야. 맞아요. 가차죠. 야, 이게 유전이라는 것도 이제 가차로 완전 특별한 가차입니다. 게 좋은 것들 중에 다 가질 수는 없어. 네. 그냥 몇 개 이렇게 그냥 섞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야, 이게 유전 확률이라는 게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전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는 잘 안 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쌍꺼풀 있으면 자식이 쌍꺼풀 확률이 얼마가 돼?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개인 수준에서는 알기가 힘들어요. 알기가 왜냐하면 힘들다. 개인마다 어떤 가차로 태어나는지 알기 힘들고 네. 환경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요. 근데 대신에 학자들이 알 수 있는 건 집단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집단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유전율? 그 영어로 하면 헤리타빌리티라고 해요. 헤리타빌리티. 헤리트는 이제 물려주는 거고 타빌리티는 얼만큼 잘 물려주냐라서 이게 헤리타빌리티라고 하는 게 유전율인데 그러니까 어떤 집단을 봤을 때 그 집단에 대해서 키를 생각해 보면 네. 이 집단의 키가 다양하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렇죠. 변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표현형 변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그 집단의 표현형 변이 중에서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 표현형 변이의 비율을 유전율이라고 해요. 집단으로 봤을 때를 매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그렇죠. 통계를 뽑기 쉬우니까. 통계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마을 단위를 집단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집단이냐에 따라서 유전율이 완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표현형 변이에서 유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이의 비율이라고 했으면 나머지 비율은 뭐냐? 환경이거든요. 그렇지.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키라고 할지라도 키의 유전율이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쌍꺼풀 같은 거는 네. 환경이 적용할 여지가 되게 적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체 변이에서 환경에 의한 변이가 당연히 적겠죠. 네. 그럼 유전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단과 그 네. 유전율을 얘기를 하는 걸 때가 딱 보니까 느끼는 게 장수마을 그런 것도 그 집단에서 장수하는 장수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네. 정말 많아지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유전적으로 분명히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바로 굉장히 유전율이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장수 마을일 때 그 네. 사람들이 약간 집성촌처럼 그 혈연적으로 가까울 수도 있고 예. 환경적으로 뭐 비슷한 뭐 된장을 먹는다거나 물이 좋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불가리아. 예. 불가리아. 그러니까 이 유전 문제를 연구하는데 힘든 게 유전과 환경을 분리하는 게 매우 힘들어요. 그러네.
유전율이면 그럼 보통 퍼센트로 나오는 거예요? 몇 퍼센트다 이렇게? 보통 헬리타빌 퍼센트로 계산할 수 있죠. 예. 다니엘 씨 이해됩니까? 네, 이해됐어요. 이 정도 이해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 유전율이 진짜 높은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 유전병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한 혈우병, 이제 혈액이 잘 응고가 안 혈우병. 되는 혈우병이나 네. 뭐 페닐케톤요증, 낭포성 섬유증, 뭐 겸상적혈구 빈혈증 혹은 헌팅턴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전율이 높은 그리고 관련된 유전자들도 상당히 여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진단도 조금 용이하게 되는 편이고 왜 그럴까요? 왜 질병이 높을까요? 왜? 질병들이 실제로 높을 수도 있는데 약간은 착시일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질병은 우리에게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많이 쌓이고 사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주지 않는 형질들에 대해서는 그 유전율을 우리가 조금 덜 관심이 있어서 과대대표됐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래서 예를 들면 얼굴 우리가 외모가 뭐 유전율이 어떠니 저떠니 하지만 사실은 얼굴이라고 하는 외모의 특성도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코의 높이가 어떻게 되고 광대뼈가 얼마나 튀어났고 광대뼈 사이의 거리, 눈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이 다 수치화할 수 있잖아요. 그 수치화를 해보면 그 특성들이 개인별로 다 변이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그런 외모적 특성마다 유전율이 또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가차인 게 저도 와이프도 보조개가 없는데 아들은 보조개가 있어요? 네, 선명하게 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외꺼풀이었는데 지금 쌍꺼풀이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건 이제 환경적으로 네. 피곤하면 되거든요. 피곤하면 되는데 그럼 이런 것도 전달이 될까요? 지금 내가 외꺼풀이었는데 내가 쌍꺼풀이 됐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아이를 낳으면 내 쌍꺼풀이 전달이 될까요? 그게 굉장히 핫한 주제긴 한데요. 네. 원래 웬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럴 또 수도 부모 세대의 경험이 자식에게 또 물려줄 수 있냐 아니냐는 요즘 현대 생물학에서 아주 핫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런 눈 관련된 건 저도 이제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봐서 환경적인 게 커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쌍꺼풀도 많지만 속눈썹이 되게 길어졌어요. 이게 환경 오염이랑 약간 미세먼지 같은 먼지가 많아지니까 보호하려고 우리나라 어린이들 요즘 애들 보면 되게 길어요. 진화. 네, 일종의 약간 환경 적응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길이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보면 환경 영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유전율 측정하는 그런 연구 있잖아요. 그런 네. 건 어떻게 작동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DNA를 잘 읽을 수 없는 시대에도 이 유전율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연구 대상이 있었어요. 케이스가? 쌍둥이들. 그러네. 쌍둥이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말하자면 책이 거의 같아요. 완전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사실 형제 자매랑 똑같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상당히 다른 거죠. 이 책이. 근데 둘 다 일란성 쌍둥이든 일란성 쌍둥이든 같은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거의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옷도 입고 똑같은 입도 있고 똑같은 키도 똑같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자란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플러스로 드물긴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인데 둘이 뭐 다른 집으로 입양이 간다거나 떨어져서 살게 되면 유전자는 같은데 환경이 달라져요.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환경에서 많이 좌우되는지 유전자에서 많이 좌우되는지 같은 거를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하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지능. 네. 자, 지능. 자, 엄마 아빠. 자, 잘 보세요. 특히나 이제 또 성적이 나오면은 아이고 나는 안 그랬는데 도대체 누굴 닮아가지고 성적이 있다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슬슬 부모님들 중에 한쪽이 발뺌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 머리는 누구를 닮은 건가? 자, 지능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는지. 당연히 있죠. 자, 있다고 합니다. 진짜 놀라운데 그러면 이 지능 유전자는 어떻게 찾게 된 거예요? 사실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거가 관련된 DNA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느냐? 그걸 많이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네. 어떻게 찾아요? 근데 사실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럼 대부분은 지능과 연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사장의 모래알들인 거죠. 그 중에서 몇 개의 바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바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 방법은 자석을 쓰는 거예요. 자석이요? 바늘은 자석에 붙고 붙으니까. 훑으면 되는구나. 네, 훑으면 되죠. 근데 모래는 안 붙잖아요. 그 자석에 해당하는 연구 방법이 GWAS라고 합니다. GWAS. 네. GWAS는 뭐냐면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의 약자인데요. 지놈은 우리 유전체, 우리 DNA 전체를 말하고요. AS는 Association Study예요. 연관 분석이에요. 연관 분석. 그러니까 우리 전체 유전체에서
특정한 무엇인가 표현형 변이와 연관된 DNA 서열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 변이들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A를 가지고 있고 T를 가지고 있다 해봅시다. 그럼 A를 가진 사람들을 쭉 모아요. 좀 모아. T인 사람 줄 세워요. 네.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를 본다고 합시다. 네. A인 사람의 키가 더 큰지 T인 사람 키가 더 큰지 아니면 둘 다 비슷한지를 봐요. 둘 다 비슷하잖아요. 그 유전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A를 가진 집단과 T를 가진 집단의 키가 달라지면 아 얘는 키랑 뭔가 연관이 돼 있다. 이해되셨나요? 와, 근데 그 이렇게 하려면 연구가 시간도 엄청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연구 집단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키 차이가 A를 가졌냐 T를 가졌냐에 따른 키 차이가 뭐 10cm 난다. 그러면 많이 안 모아도 돼요. 근데 이 유전자는 아주 조그마한 차이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가 0.1만 차이 난다. 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모아야지만 이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키라든가 약간 질병이라든가 이쪽은 이제 자석을 좀 만들기 쉬울 텐데 지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렵잖아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데 그렇죠. 지능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합니다. 키 몇, 몸무게 몇, 뭐 BMI 얼마 이런 걸 쉽게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표현형 데이터를. 근데 지능은 어렵잖아요. 다 앉혀서 IQ 테스트를 해볼 수 어떻게 없고. 표현형으로 하지, 지능을? 그게 뭐냐면 그 검사의 대상이 되는 분의 교육 연도예요. 학력이요? 일종의 학력이죠. 어디까지 배웠는지.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지는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석사, 박사 이 기간은 다 수치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육을 받은 기간을 측정하면 IQ 검사를 했을 때 지능이랑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옵니다. 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거 조금 의심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학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더 이제 똑똑하다. 지능이 넘치는 거 그건 아닌데. 아닐 것 아, 같아요. 그럼요. 네.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이렇게 그럼. 낙제하고 해서 오래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공부를 어렸을 때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에 이렇게 빠져서 잘한 경우도 그렇죠. 많이 있고 헛똑똑이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확인이 돼요. 네, 실제로 IQ 테스트를 해보고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지를 보면 이렇게 정비례하는 관계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뇌 형성과 관련된 유전자만을 본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전부 다 보죠. 전부 다요? 전부 DNA 전체를 다 봅니다. 싹 다 보고. 그 이 교육 기간에 대한 GWAS, 그 아까 자석 연구를 했을 때 굉장히 사실은 흥미로운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지니고 있는 변이들이 발견이 됐어요. 오. 그래서 2013년에 13만 명으로 시작했거든요. 13만 명을 했는데. 13만. 자석. 그러니까 지능과 관접적으로 연관된 이 교육 연함과 관련된 이 바늘 변이가 3개 정도밖에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2022년에는 이 자석의 크기가 13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었어요. 커버리니까 더 많이 발견되겠죠. 거의 한 얼마나 알겠어요? 25배가 늘어났네. 그래서 한 3,000개가 넘게 발견됐어요. 아, 약간 그 유전 변이요. 네, 유전 변이.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여기서 측정한 것은 교육을 얼마나 오래 받았는지 그 수치와 연관된 DNA의 변이들이 수천 개가 발견이 된 거죠. 지금 그러면 3,000개라고 한 게 염기 서열의 차이가 3,000 자리가 다르더라. 네, 3천 자리가 달라요. 이 수천 개를 다 걸어 모아서 점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폴리제닉 인덱스, 폴리는 여러 개, 제닉은 유전자, 유전자 여러 개를 합쳐서 만든 점수인 거예요. DNA를 뽑아보면 어떤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DNA에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와. 네. 그게 PGI라고 하는 네, 거예요? PGI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이거를 점수화한 다음에 얼만큼 학력을 DNA 가지고 잘 맞출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본 거예요. 네네네. 여기서 Y축이 뭐냐면 대졸 비율이에요. 대졸 비율. 그렇죠. DNA를 보고 점수를 냈을 때 왼쪽에 DNA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대졸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10점 상위 10%들은 DNA 점수를 봤을 때 대졸 비율이 거의 50%를 육박합니다. 아, 그러면 뭔가 스스로 난 지능 있다 확인하기 위해서 박사 따로 하고 싶어지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피 뽑아가지고 DNA 검사 한번 받으면 공부머리가 좀 있을 수 있다 없다 판단이 되겠네요. 근데 방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본 거는 아까 GWAS라고 하는 분석에서 A가 어소시에이션이에요.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이라고 하는 건 인과관계랑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cause relationship이 있다는 거는 네. 아직까지 약간 좀 확인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변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최종 학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변이들이 그 사람의 학력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이게 물려받으면 진짜 무조건 천재가 될 수 있는 뭐 천재변이 네. 어, 뭐 이런 것도 뭐 있지 않을까 진짜 싶은데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결과를 보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어. 상위 10%를 가지고 있으면 대학 갈 확률이 매우 높고라고 해서 그 유전자들 혹은 유전 변이들을 내가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 천재변이 이런 거. 뭐 내가 똑똑해지겠지라고 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너무 많아요. 내 DNA를 막 몇백 곳을 갈아 낀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변이들 중 어떤 애가 진짜로 나를 똑똑하게 해줄지는 모르는 거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차야 가차.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한테 유전자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환경도 물려줘요. 그렇지. 그게 너무 좋죠. 그게 중요하네요. 그 유전 변이랑 사실은 특정한 환경이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 2022년에 300만 명으로 대상한 논문에서 이거를 분석을 했어요. 이 트리오 연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트리오는 새 쌍둥이가 아니라 엄마, 아빠, 자식 이 세트를 비교를 한 거예요. 제비뽑기로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 반, 아빠가 가지고 있는 반을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절반 안 물려준다는 거예요. 안 물려준 변이가 효과가 있을까 자식한테? 효과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유전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안 물려준 변이가 효과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부모가 만들어낸 환경이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돌이켜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오르가니스트셨고 네. 아, 예. 가족 이제 구성원들 전부 다 취미로라도 악기 악기를 하나씩 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이제 피아노나 이런 거 이제 하게 됐었는데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영향을 확실히 받는 것 같기는 한 네. 것 같아요. 이제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네. 그렇죠. 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예술적인 성향 자체도 어느 정도 유전이 될 수 있는데 또 예술가들이 예술가들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 일정 부분은 그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가문을 통해서 뭐 물려주는 그런 환경적인 특질이 유전자랑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구별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걸 진화생물학에서 이제 전문적 용어로 assortative mating이라고 하거든요. 그 집단의 어떤 유전자가 계속해서 이쪽으로 전달되고 아래로 전달되고 그냥 예를 들면 공부에 대한 노하우, 그 다음에 집안 분위기, 뭐 혹은 사회 경제적인 능력, 소득의 차이 이런 것들이 학업 능력 혹은 지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데 이 집단이 자기네들끼리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유전자가 마치 그 사람들을 똑똑하게 만들어 주게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다. 실제 환경인데 네, 실제 환경이지만 이 환경이 유전자랑 같이 연동돼 버린 거죠. 왜냐? 끼리끼리 결혼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항상 그 결혼할 때 이제 상대방 고를 때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도 조건도 따지지만 보죠 뭐. 보통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사람 좋아요 하면 대화 잘 통하는 사람. 근데 이 대화 잘 통하는 조건은 사실 지능 능력이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능 어느 서로 정도 이해력이 비슷해야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해하고 또 그렇죠. 서로 인풋 아웃풋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화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 맨날 얘기할 때 그 유전적 다양성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무작위적으로 결혼을 해야 그런 게 더 많이 생겨서 독특하거나 특별한 지능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작위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집단의 차원에서 보면 똑같은 분산, 똑같은 표현형 이 패턴이 재생산되죠. 다음 세대로. 근데 끼리끼리 모이게 되면 그쪽의 특징을 가진 애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진화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진화한 데서 방향성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도와주는 것 중 하나가 끼리끼리 교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네. 이 생각을 악용한 사례도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독일에서 일어났던 또 홀로코스트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아리안이라는 제일 위대한 민족이 있는데 우리끼리만 결혼해야 정말 이게 제일 위대한 또 좋은 유전자가 다음 세대 됐습니다. 나오고
그리고 반대로 제일 이제 우월하지 않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약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나치들의 그 우생학 있잖아요. 저도 뭐 이제 그 말이 안 된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아니면 틀린 얘기일까요? 그 나치의 우생학은 일단은 과학적으로 틀렸고요. 그렇죠. 이게 네. 아리안 인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네. 쉽지 않은데 그 인종 내 차이는 무시하고 민족 간의 차이를 정치적으로 극단화했다는 점에서 과학적으로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우생학이라는 게 네.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죠? 우생학. 그러니까 우생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찰스 다윈의 찰스 다윈이. 사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맞아요 사촌이네요. 사촌이고 이분이 19세기 사람인데 사실 골턴은 많이들 모르시는데 프랜시스 골턴. 프랜시스 프랜시스 골턴은 골턴? 많이들 모르시는데 당대의 천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유산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대표적인 게 지문이에요. 지문. 지문. 네. 지문을 우리가 지문이 개인마다 다 달라서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아이디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안하신 분이 프랜시스 골턴이에요. 그렇구나. 키 지능처럼 뭔가 딱딱 떨어지지 않는 복잡한 생물 형질들이 세대를 지나도 비슷하게 대물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대물림 될까? 골턴이 유전 현상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딱 우생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전자들을 잘 섞으면 예를 들면 좀 나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은 걸러내고 인류에게 좋은 유전자들만 잘 모으면 인류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생학을 창안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죠.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그걸 또 악용하는 경우가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프랜시스 골턴의 우생학은 과학적으로는 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게 아닌 이유는 우리가 먹는 많은 작물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쪽으로 계속 개량을 시켜야 되니까. 품종 개량. 근데 이제 인간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생학적으로 봤을 때 이 작물을 개량하는 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생물 집단이 가지고 있는 유전 변이들을 잘 선별하면 열매가 많이 맺힌다던가 병충해에 강하다거나 이런 품종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인류에도 그런 걸 뭔가 적용을 시키려고 인간도.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잘못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은 불안하거나 걱정된 게 이 지능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이에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뭔가 하고 싶거나 조절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한 정답을 제가 갖고 있진 않은데 일단은 호기심은 당연히 있겠죠. 이게 과연 인간의 인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전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수천 개의 변이가 발견되면 얘네들이 어떤 유전자에 있는 변이들이지? 그러면 그 유전자들을 연구해 보면 아 이게 인간의 지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지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는 건 사실 기초과학 호기심에 기반한 건데 또 이 변이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이거든요. 유전자 결정론과는 거리가 오히려 멀어요. 사실 우리가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인 또 어떻게 보면 그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아요. 유전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우리 다니엘 씨 네. 궁금한 것들이 좀 다 풀렸나요? 진짜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네.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로서 저도 이제 2세 이제 기다리는 상황에서 사실 뭐 유전이 어떻게 되고 뭐 생김새, 뭐 눈 색깔 이런 거 다 이제 재미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부모로서 정말 아이를 위한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 그렇죠. 만들어주고 또 이제 부모로서 최선을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 그럼요.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말씀 들으면서. 사실 유전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거꾸로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답인 환경은 없다. 왜? 그렇지. 유전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유전 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사실 적합한 환경은 그 변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과 잘 맞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마지막 메시지로 전달하고 맞아요. 싶습니다. 네. 찾아내야 된다. 맞아요. 사실 우리 지능이라는 걸 매개로 유전 얘기를 해서 더 흥미롭고 민감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능을 몰입하는 거 결국엔 성적이나 진학 같은 게 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AI가 이제 보급이 돼서 칩 하나씩 박으면 공부는 이제 끝이에요 어차피.
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외국어 칩 같은 거 꽂으면 외국어 다 되고 막. 그렇지. 보면 꼭 안 닮았으면 좋겠는 걸 닮지 않나요? 뭐 냉철함, 뭐 고집 부리는 거 이런 것들을 과연 이게 유전이 될까 그러니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각자 성격이 좀 다른 건 사실 뇌의 생김새가 사실은 달라서 그렇다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생김새가? 네. 그러니까 뇌 안에 있는 세부적인 그런 신경계 구조들의 차이가 어떤 성격적인 차이를 일으킬 텐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닮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속에 들어있는 뇌도 부모의 뇌랑 비슷하게 닮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말랑말랑한 우리가 뇌는 가소성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환경과 경험과 학습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약간 기본적인 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있고 그 틀을 누가 만든다? 결국은 우리 DNA에 있는 이런 유전 정보들이 요 틀에 해당하는 뇌를 만드는 데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 DNA가 물려질 때 이런 성격적인 부분도 충분히 물려질 수가 있다. 성격도. 아니, 너무 공감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독일 가서 네. 이제 20년 만에 저희 동문회에 했었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 너무 공감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네. 뭔가 되게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똑같아. 성격들은 진짜 18살하고 그때 어렸을 때 만났던- 거의 비슷해요.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친구들이 네. 그대로예요. 그냥 네. 얼굴만 좀 개. 뭐 한경 뭐 이사 나이 들었지. 가기도 하고 뭐 직업 바꾸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그래서 친구랑 무슨 얘기냐면 진짜 20년 전에 학교 돌아간 느낌이랑 똑같았어. 되게 비슷한 일화가 있는 게 네. 같이 초파를 연구하시는 선배 교수님 있으신데 이 선배 교수님이 사회과학하는 학자 남편과 결혼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쪽은 사회과학이면 사실 인간의 환경 경험에 의한 그쵸, 그쵸. 변화 이런 걸 믿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식을 키우고 나서 자기가 본인의 유전학 실험을 해보신 거죠. 네. 이 사회과학자 남편분이 네. 유전자가 짱이다. 사회고 뭐고 모르겠지만 맞아요. 유전자가 짱이다 유전자가 이렇게. 예.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소중한 물건들이 있습니까? 골드 버튼 하나 딱 들고 꼬마 선충, 초파리, 해파리 뭐 이런 거 넣어서. 예. 쩌목거리가 없어도 뼈로 알 수 있다라고. 아, 뼈로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한다고요? Hey sister, born sister, let me see you, born sister. 유골 뼈 같은 거 딱 전시돼 있으면 딱 보고 좀 잘생겼는데? 저는 보여요. 그래 보여요? 저 그런 거 생각하는 게 또 직업병이기도 해요, 사실. 단지 뼈는 그냥 뼈가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10대 중반 정도 되었을 거라고, 150대 중반 정도? 무릎 꿇고 많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죠. 결핵 같은 것도 흔적이 남을 수 있다. 결핵은 폐 쪽인데. 대표적으로 뭐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뼈는 평생의 생활 기록부. 저승으로 날아가는 생활 기록부. 저승으로 날아가야 되나요? 그러면 저희들 보면 대충 어떤 뼈들이 있는지 다 아실 수 있어요?